일본 내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일이면 부산 점령이라 큰소리치던 방위 대신이 72시간 만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쿄까지 6분. 요격 성공률 7%. 한국이 50년간 숨겨온 극비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일본 총리는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다고.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나가타초. 일본 총리관저 지하 3층 위기관리센터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보안 등급 최상위 크림슨 알파 호출을 받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관저까지 차를 몰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크림슨 알파는 제가 38년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딱 3번 경험한 최고 등급의 비상 소집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실험, 두 번째는 중국 항공모함의 센카쿠 접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총리관저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강철문이 열리자 이미 23명의 내각 핵심 안보 관계자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위 대신, 통합망료장, 외무성 차관, 내각정보조사실장, 그리고 각 자위대, 참모장들까지 형광등의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불안과 긴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제가 자리에 앉은 직후에 터졌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장 하야카와가 스크린을 켜며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3시간 전 미국 국방정보국을 통해 입수한 급히 정보입니다. 일본의 안보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내용이므로 단 한 글자도 이 방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크린에 붉은 글씨로 한 줄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핵무장 완성 전략핵 및 전술핵 실전 배치 확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23명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했다고요?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 회원국이고 IAEA의 정기 사찰을 받는 모범 국가입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고분고분하게 보호받는 나라. 그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야카와 실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제 불신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자위대 통합방위 시뮬레이션 센터가 돌린 긴급 분석 결과가 떴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발사될 경우 도쿄 도심 타격까지 소요 시간 6분 15초, 오사카 4분 30초, 후쿠오카 2분 50초,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8척과 항공자위대 패트리엇 부대를 전력 가동했을 때 요격 성공 확률 7%, 7%입니다. 등골을 타고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93%의 확률로 일본 수도가 불바다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38년간 일본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후지와라 타케시.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으로서 총리에게 직접 안보 상황을 보고하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소련의 극동 전력을 분석했고 중국의 군사 굴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왔으며 북한핵 위기 때마다 총리 곁에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이 지역의 안보 지형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다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한국만큼은 단 한 번도 진지한 군사적 위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군대로 미국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 자체 전략 무기는커녕 전시작전 통제권조차 미국에 맡기고 있는 나라. 솔직히 말해서 일본 안보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은 늘 북한과 중국 뒤에 한참 처져 있는 3번째, 아니 4번째쯤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를 치르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위기관리센터에서 저를 포함한 일본 안보 수뇌부가 얼마나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왜 그토록 처참한 충격이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위기관리센터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방위 대신 이시카와 노부유키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관급 고위 관료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시카와 대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위대 출신으로 현역 시절부터 강경파 중의 강경파, 한국에 대한 멸시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었죠. 한국이 핵무장을 했다고? 하야카와 실장, 당신 정신이 멀쩡한 겁니까? 이시카와 대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굵은 핏줄이 목에서 관자놀이까지 불끈불끈 솟아 있었죠. 그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군은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납품한 무기를 미국이 시키는 대로 조립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F-35를 운용하지만 소스 코드는 미국 것이고 패트리엇을 배치했지만 발사 권한은 미군과 공유합니다. 자체 기술력이라고는 북한 상대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전부인 나라가 핵무기라니요. 시골 공장에서 불꽃놀이 만드는 수준의 기술력으로 핵탄두를 만든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이시카와 대신의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대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을 내저으며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설령백보 천보 양보해서 한국이 무슨 장난감 같은 핵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우리 자위대 한 개 호위대군이면 3일 안에 부산항까지 내려갑니다. 한국 해군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즈모급 헬기 항모 한 척 앞에서도 꼬리를 말 수준이에요. 육상자위대의 10식 전차 한 개 연대면 한국 기갑부대는 고철 더미가 됩니다. 저는 이시카와 대신의 발언을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8년간 쌓아올린 일본 안보의 자존심이 이시카와 대신의 거친 목소리를 통해 확인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통합막 요장 오쿠보 류이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위대의 사실상 군사수장인 오쿠보 막요장은 이시카와 대신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냉정하고 분석적인 타입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시각만큼은 이시카와 대신 못지않게 오만했습니다. 이시카와 대신의 말씀에 군사적 관점에서 보충하겠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ATACMS 체계를 기반으로 한 파생 기술입니다. 사거리 제한이 있었고 해제된 뒤에도 정밀도와 신뢰성은 우리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기껏해야 북한의 평양을 겨냥하는 용도입니다. 일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 되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오쿠보 막요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핵무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핵탄두 하나를 만들려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농축 시설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위성 감시에 반드시 걸립니다. 대규모 전력 소모가 수반되니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대신의 거친 일갈과 오쿠보 막요장의 논리적 분석이 맞물리면서 한국 핵무장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허무맹랑한 오보로 결론 나는 듯한 흐름이었죠. 외무성 사무차관 다나카 마유미까지 가세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의 모범 회원국이고 IAEA 사찰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도했다면 미국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을 겁니다. 한국의 모든 원자력 시설은 미국과 IAEA의 이중 감시 아래 있으니까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쏠 수 없는 나라. 자체 핵무장은 물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불가능한 나라. 38년간 한반도를 지켜봐 온 제 경험이 그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대신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하야카와 실장을 쏘아보며 내뱉었습니다. 들었습니까? 하야카와 실장. 미국이 건네준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확인도 안 된 괴정보 하나에 내각 전체를 새벽에 소집하다니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국은 그냥 한국입니다. 미국의 충견이지 스스로 이빨을 세울 수 있는 맹수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하야카와 실장의 두 눈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기묘하게 번쩍였습니다. 대신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미국이 건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 아닙니다.
하야카와 실장이 테이블 아래에서 검은색 급비 문서철을 꺼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면에 찍힌 붉은 도장은 급비 중에 급비 열람 후 즉시 반납이라는 최상위 보안 등급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각정보조사실이 지난 2년간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미국 정보와는 완전히 별개의 소스에서 나온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철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 일본 열도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야카와 실장이 문서철의 첫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해상자위대 대잠수함전 사령부가 지난 2년간 기록한 소나 로그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미식별 접촉 기록, 대한해협 서수도 관통 5회, 탐지 실패 5회, 추적 성공 0회.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야카와 실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 해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우리 해상자위대의 대한해협 초계망을 총 5차례 관통했습니다. P1 초계기 12대와 소류급 잠수함 3척이 상시 감시하는 수역을 5번이나 뚫었는데 단 한 번도 탐지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존재를 알게 된 건 사후에 한국 측 암호 통신을 해독하면서였습니다. 이시카와 대신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으며 벌떡 일어났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소류급은 세계 최고 성능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지구상에 적수가 없다고. 한국의 고작 1800톤짜리 잠수함 따위가 우리 초계망을 뚫었다니. 이건 해상자위대의 직무태만이지 한국 잠수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시카와 대신이 해상망료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나카무라, 당장 대한해협 초계 책임자를 문책해.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야. 해상망료장 나카무라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하야카와 실장이 차분하게 손을 들어 이시카와 대신을 제지했습니다. 대신 문책할 대상은 해상자위대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에 있습니다. 하야카와 실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소나 로그에서 추출한 음향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소류급 잠수함의 수중 방사 소음은 약 95데시벨입니다. 세계 최정상급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한해협을 관통한 한국 잠수함의 추정 소음 수치를 보십시오. 그래프의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이 쭉 들러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82데시벨. 우리 소류급보다 13데시벨이나 낮습니다. 이건 바다의 자연 배경 소음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해양 생물의 소리에 완벽하게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리 소나로는 물리적으로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장난감 군대라고 비웃던 이시카와 대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쿠보 망료장의 이마에는 가는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야카와 실장이 문서철에서 두 번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방위성 정보본부 산하 지구물리정보과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다음은 잠수함보다 만 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하야카와 실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38년 경력의 정보 전문가인 이 남자가 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남방 약 150km 해역. 우리 정보위성이 지난 3년간 이 해역에서 규모 4.9의 해저 폭발을 총 4차례 감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해저 화산 활동으로 분류했고 한국 기상청도 동일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시카와 대신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지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분위기를 잡지 말고 본론을 말하시오. 자연 지진이 아닙니다. 하야카와 실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방위성 지구물리정보과가 지진파를 독자 분석한 결과입니다.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짧고 폭발 직후 여진이 칼로 자른 듯 급격히 소멸합니다. 사회 모두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연 지진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전형적인 수중 인공 폭발의 특성입니다. 회의실에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위력을 역산하면 약 5킬로톤. 히로시마 원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전 배치용이 아니라
핵탄두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소규모 확인 실험으로 판단됩니다. 이시카와 대신에 벌겋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기를 3번.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핵실험을 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우리 코앞의 태평양에서. 그런데 일본은 3년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방사능 흔적은요? 핵폭발이면 방사성 물질이 반드시 남을 텐데 어떻게 숨긴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하야카와 실장이 해류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폭발 해역은 쿠로시오 난류가 시속 7km 이상의 속도로 빠져나가는 길목 한복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 중 하나가 폭발 지점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방사성 물질은 폭발 직후 수시간 만에 태평양 전역으로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거기에 그 해역은 원래에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 자연적인 명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화산지대라는 지질학적 알리바이와 세계 최강의 해류라는 물리적 세탁기. 한국은 자연을 방패 삼아 핵실험의 증거를 바다에 녹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야카와 실장이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회 폭발 모두 직전에 한국 해군이 해당 해역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극비 잠수함 훈련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사회 모두 그 금지 해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한국의 3,500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쭉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바닷속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떠다니다가 불쑥 핵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핵억지력의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카드. 한국은 그것을 태평양 밑바닥에서 4번이나 성공시킨 겁니다. 회의실에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관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사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쿠보 통합망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38년간 이 사람의 다양한 표정을 봐왔지만 이토록 깊은 당혹감이 얼굴에 새겨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야카와 실장, 이 정보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야카와 실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진파 데이터는 우리 방위성이 독자 분석한 결과이고 미국 지질조사국의 데이터와도 교차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나 로그는 해상자위대의 실측 데이터입니다. 위성 사진은 우리 정보위성 4호기가 직접 촬영한 것이고요. 신뢰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시카와 대신이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3일이면 부산항까지 내려간다며 호기롭게 외치던 그 남자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핵실험의 징후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실전 배치 가능한 핵전력을 완성했는지, 그 규모와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일본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총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총리, 72시간만 주십시오. 모든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총리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후지와라 차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방위성, 외무성, 내각정보조사실의 전 자원을 동원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72시간 뒤에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안보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38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일본의 군사적 우위라는 환상이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산산조각 날 것인지를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강철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총리로부터 부여받은 정권을 들고 곧바로 이치가야의 방위성 본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지하 4층에 위치한 정보본부 위성정보분석센터. 일본이 보유한 정보위성 9기가 쏟아내는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자위대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곳이죠. 센터장 모리타 주니치 1등 해좌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중앙분석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형 스크린 7개가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서버 팬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분석관 수십 명이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차장님, 어젯밤 긴급 지시를 받고 밤새 동해 상공의 위성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모리타 센터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8년간 수많은 정보 장교를 만나봤지만 위성 분석의 베테랑이라는 사람의 눈빛에 저런 색깔의 두려움이 서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차장님,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6개월 전 한국이 동해에서 실시한 미사일 발사 영상입니다. 우리 정보위성 4호기가 적외선 센서로 포착한 것인데 당시에는 한국군의 통상적인 미사일 훈련으로 분류하고 넘어갔습니다. 왜요?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와 시간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냥 또 북한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모리타 센터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다시 분석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칠흑 같은 동해의 밤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적외선 영상이라 온도 차이에 따라 색이 입혀져 있었죠. 갑자기 한반도 동해안 어딘가에서 눈이 부실 만큼 강렬한 백색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듯한 추진체의 불기둥이 밤바다를 대낮처럼 환하게 물들이며 하늘을 향해 거대한 불의 기둥을 그어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사일이 우주 공간인 고도 120km 부근까지 치솟아 오르자 거대한 추진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탄도 부분에 장착되어 있던 날렵한 쐐기 모양의 비행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모리타 센터장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분리된 비행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반 탄도미사일이라면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직선으로 낙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를 튕기듯이 스킵하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수 위에서 물수제비를 뜨는 것처럼요. 화면 속의 비행체 주변으로 공기 마찰에 의한 붉은 플라즈마 화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섭씨 3000도가 넘는 초고온 속에서도 비행체는 좌우로 불규칙하게 뱀처럼 기동하며 대기권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보십시오. 모리타 센터장이 화면 한쪽 구석에 표시된 레이더 측정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의자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하 22점 시속 27,000km. 맞습니다. 마하 22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조차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한국이 완성한 겁니다. 마하 20이라면 총알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셈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비행체가 한국에서 발사되면 각 도시까지의 도달 시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모리타 센터장이 일본 지도 위에 빨간 점선을 띄웠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궤적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2분 50초, 히로시마 3분 40초, 오사카 4분 30초, 나고야 5분 10초, 도쿄 6분 15초, 삿포로 8분 20초, 일본 열도 전체가 6분에서 8분 사이에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모리타 센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우리 이지스함과 패트리어 시스템을 전부 가동했을 때 요격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입니까? 모리타 센터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요격 성공 확률 7%입니다. 이 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에서 불규칙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요격, 미사일의 추적 알고리즘이 궤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하 22의 속도에서 0.1초만 예측이 빗나가면 요격 미사일은 수 킬로미터를